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파트에서 지난 시간까지 원가 회계 다 끝났고요. 부가가치세 이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부가가치세 이론 내용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되는 거, 세무 2급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 추가된 사항들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는 여러분이 그 전산세무이국 그 문제에서 자격시험 보실 때 이론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점수로 따지면 이론 문제는 한 문제당 2점씩이니까 6점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이론에서 세 문제라는 뜻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좀 차후에 실기 아마 내일부터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실기에서 점수가 무려 10점이에요. 점수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또 새로 세무 2급에 추가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고 여러분이 그 부가세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점을 좀 고려해서 복습 겸 세무 2급 진도 나가는 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전반적인 부가세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뭐냐?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국세 반대 상대적인 개념은 지방세다. 그러면 물어볼 때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시고 부가세의 특징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자,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예,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했고, 직접세 상대적인 개념은 직접세인데, 직접세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여러분이 이름으로 납부가 되는 세금을 우린 직접세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월급 받으시면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 써 있죠. 그럼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 그 소형 승용차 있죠. 소형 승용차 1000cc 넘는 것들,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는 사치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소비세는 사치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즉 일반적으로 사치 품목이 아닌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 소비 생활을 할 때 쓰는 그때 부과가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난번 회계 1급 때 설명해 드렸던 제조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하이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마트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대리점이 있을 때 지금 각각의 업체들이 자기네 이익을 갖다가 붙여갖고 물건을 팔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원재료 판매하는 그 원재료 공급자도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공급가액이 8,000원, 그건 부가세는 부가세 대금 800원에서 이 원재료를 제조업자한테 8,800원에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조업자는 이 원재료를 갖다가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원래 사갖고 온 금액은 공급가액만 따졌을 때 8,000원인데 2,000원의 이익을 붙여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누구한테요? 하이마트한테. 그래서 하이마트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상품 요거를 갖다가 누구로부터 사온 거예요? 제조업체로부터 이렇게 사갖고 온 다음에 이그 하이마트도 이익을 붙여서 15,000원에 판매를 해요. 누구한테? 대리점한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대리점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겠죠. 사갖고 온 거는 누구한테 사갖고 온 거예요? 하이마트로부터 요 금액에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공급가액 2만원 받고 판단 말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단계가 지금 여러 단계가 지금 걸쳐지고 있죠. 이렇게 거래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계속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린 다단계 거래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가요? 부가가치세가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회계 1급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여기 전단계 세액공제법 상대적인 개념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말뜻은 이런 뜻이라 그랬었죠. 지금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공급가액 10,000원에 팔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10%는 국가에서 징수해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하이마트로부터 1,000원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 두었어요. 근데 원재료 살 때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을 800원 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받아준 거죠. 예수금 1,000원에서 우리가 먼저 준 거 800원을 빼게 되면 200원이 남죠. 그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여기 세액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공급가액 10,000원에서 공급가액 8,000원을 빼면 2,000원 남죠. 거기에 10%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세액에서 세액을 빼는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 이 부가가치세는 수출하는 물건에 부가가치세 부과한다 안 한다. 수출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각 나라들마다 자기네 나라에서 소비되는 그런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자기네 내국세죠. 이 부가가치세를 또는 세일즈 텍스를 갖다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그 나라에서 소비될 때 자기네 나라의 세율을 붙인다는 얘기죠. 지난번 회계 1급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000원짜리 재화를 갖다가 해외로 수출하게 된다면 그대로 10,000원에 이렇게 수출을 하게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니까 10,000원에 10%는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으로 갔다면 미국의 세일즈 텍스는 10%가 아니라 6%예요. 그럼 여기 600원만 이렇게 부과가 되겠죠. 공급되는 재화의 금액은 똑같고요. 그래서 소비주국에서 자기네 나라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우리가 준수하기 위해서 준수하는 것이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우리 이 부가가치세는 뭔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 붙여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세제도. 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제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면세제도가 뭔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돈을 못 버는 사람이나 그 물건을 살 때 무조건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된단 말이죠. 물건을 살 때.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원래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형평에 맞는단 말이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할 거 없이 물건을 살 때 똑같은 10%를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세금의 역진성, 거꾸로 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세제가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이 세금의 역진성, 돈 많이 번 사람이 돈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 내는 이 세금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여기 면세제도예요. 면세제도의 뜻은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서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생필품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이 식료품이 됐던 또는 교통수단이 됐던 교육, 의료, 보건, 그다음에 출판, 도서 출판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무조건 다 부가세 10%를 면제해 놓은 제도가 바로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면세제도는 생필품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걸 면세제도라고 부르고, 면세 품목도 아마 회계 1급 때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마 떠올리시긴 할 건데, 차후에 이 두 편에서도 다시 한번 영세율과 면세제도가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면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럼 이 면세 그 품목들을 다루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세 품목들을 다루는 사업자들을 우린 면세 사업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 세무서가 있겠죠. 거기가.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 세무서는 사업장 단위과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 단위를 갖다가 사업장 단위과세를 한다. 그래서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와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자한테 발급하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두 개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장 단위과세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곳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이마트를 예를 들어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 뭐 전국에 다 있는 이마트 중에서 주사업장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고는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각각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가가치세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이 주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 사업자는 주사업장이 전국에 만약에 50개가 있다면 50개의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다르다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마트 가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대표자가 다 달라요. 그걸 우린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고요. 세무이급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더란 말이죠. 주사업장에서 신고는 안 된다 그랬죠? 납부만 가능하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주사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얘가 다 다르다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이 주사업장은요, 뭐 주로 본사이기는 하겠지만, 주사업장이 본사이기는 하겠지만, 본사가 아닌 지점도 그 세무신고를 할 때 주사업장으로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다? 본사가 주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사업자 단위과세는 이 사업자도 전국에 매장이 50개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업자한테만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딱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가 전국에 있는 50개의 그 사업장 있죠. 거기에다가 다 똑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는 주로 본사 여기 주로가 아니라 얘는 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도 본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받는 것도 수취하는 것도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본사에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다 동일해요. 동일하다. 근데 여기 주사업장,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지 않다 그랬죠? 이런 특징 정도 일단 용어로 기억을 해두시고, 물론 회계 1급 때 설명해 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저기 한번 더 복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 배우시면서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과세기간을 모르면 여기 담당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들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자, 과세기간은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1기와 2기로 구분합니다. 1기는 6개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기는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2기도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예정 확정 이 기간은 4개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얘는 일반적으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부르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기 예정인 경우에 과세기간은 즉 이 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가 발생했던 것들 있죠. 걔를 언제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월 5일날 발생된 것은 1기 예정 때 신고해야 되겠어요? 1기 확정 때 신고해야 되겠어요? 어떤 말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그 신고 기간은 이렇게 구분하고 여러분이 회계 1급 준비하시면서 부가가치세 1기 예정, 2기 확정 기간을 갖다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간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이건 시험 문제 차원이 아니라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지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더란 말이죠. 자, 저기 과세기간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 우리 사업자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를 크게 사업자와 우리 개인들 비사업자 크게 둘로 구분해요. 비사업자, 비사업자들은 그냥 일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니 비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사업자만을 구분합니다. 사업자는요,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과세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면세사업자는 거래하는 품목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그 품목들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면세사업자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과세사업자는 중요하긴 하지만 면세사업자부터 하나 구분을 해보게 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그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 세법이냐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중요한 것은 면세사업장의 정체예요. 면세사업자의 정체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부가세 신고 납부 안 해도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 1월 20일까지인가 이 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있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주어야 될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아니지만 자기네가 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줘야 될 그 협력 의무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1급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고르라고 하면 구분할 수는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면세사업자 설명 먼저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자인데 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해요. 그럼 여기서도 간이과세자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간이과세자들은요 직전 과세기간에 직전 연도에 그 금액이 얼마?
8천만 원 여기 간이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로 따지는 거예요.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과 세액 두 개 합친 거죠. 공급 대가로 얼마 미만인 사업자 8천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업자를 우린 간이사업자라고 부르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서는 우리 영세사업자라고들 많이 쓰죠. 영세사업자, 영세율 사업자가 아니라 영세사업자예요. 영세사업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업자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부가세법에서는 간이사업자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일반 사업자는 크게 법인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는요, 세무 2급에서는 간이사업자가 맨 뒤에 파트에 추가로 들어간 한 파트가 바로 간이사업자예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시험 세무 2급에 간이과세자의 문제는 대부분 거의 다 출제된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물어봐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여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세무신고도 자주 하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1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게 세제 편의를 주는 혜택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법인사업자는요,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들마다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하셔야지 돼요. 오케이? 개인사업자는요,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때는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 개인사업자는요, 예정 신고 때는 국세청에서 지난기수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고지를 해줘요. 그냥 그 금액 반만 내세요. 오케이? 그리고 확정신고 때 그거 정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 때만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예정신고 때는 여기 고지받은 거 그냥 납부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은 다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세법이 개정이 됐어. 이 법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를 4번 다 해야지 되는데,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들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영세사업자라고 개인을 영세사업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법인도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이게 하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세 법인 사업자는 여기 우리 개인 사업자와 똑같이 여기 영세 법인 사업자가 여기 들어가서요, 개인 사업자 앞에 똑같이 예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세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 신고 때만 2번 하면 돼요. 누가요? 영세 법인 사업자가. 그래서 지금 여기 과세 기간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자에 대한 구분,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드렸던 내용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과세 기간이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과세 기간은 레귤러하게 정해진 것들이고요. 법에 정해진 과세 기간이고, 지금 이 과세 기간에 예외되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신규 사업자가요,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개업열이 2월 15일 날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과세 기간이, 이 신규 사업자도 여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될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신규 사업이 개시한 날 있죠?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생각 들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과세 기간은 여기에 예외잖아요. 시작이 언제부터니까 2월 15일부터니까. 반대로 여기 폐업한
법인이 있다고 쳐요. 이 법인이 똑같이 2월 15일 날 폐업을 했다면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폐업 날짜인 며칠까지 2월 15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기간의 예외는 신규 사업자와 그다음에 폐업하는 사업자예요. 또 하나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를 포기했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단 말이죠.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간이과세자는 지금 과세기간이 언제까지라 그랬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사업자가 나 간이과세자 안 할래 하고 포기를 했어. 그러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고 언제부터 일반 사업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포기한 날짜 2월 15일을 기준으로 2월 달의 마지막 날 있죠. 2월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 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과세 기간이 며칠부터 3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또 헷갈려요. 이 사람은 2월 16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근데 배워놓으면 이것도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날짜 구분하는 게 지금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 그 정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여기 과세 기간에 대한 거, 과세 기간의 예외 관련된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는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난 회계 1급 때 썼던 거 그대로 썼죠. 그래서 들었던 설명 다시 한번 들으니까 이해는 훨씬 더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납부해야 되는 납세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뭐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때는 헷갈리지 않겠어요?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2개, 3개, 4개가 돼. 그러면 관할 그 지역이 다 다르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관할세무서가 다 달라질 텐데 각각 납부하는 것도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장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 어느 사업장에다가 어느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광업인 경우에는요, 그 채굴을 하는 광산과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이 있다면 아무래도 채굴하는 사업장보다는 사무 업무를 보는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광업사무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광업사무소가 있는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납세지 뭐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사업장이 있는 곳에 관할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거가 예외가 된 거예요. 제조업. 여기서 지금 제조업이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이것도 정해놔야지 편하겠죠? 그 다음에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 여기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는 지역이 3군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서울도 있고요. 여기 부산도 있고 여기 대구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어느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무 업무를 본사가 있는 곳에 사무 업무를 보는 데 있죠.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은 사무 업무를 총괄해서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제일 타당하고 제일 합리적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건설업도 그렇고 운수업도 제가 지난번에 운수업에서의 사업장은 돈 버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 버스 자체라 그랬죠. 근데 그 사업장이 전국에 여러 부대가 많이 수십 대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사무 업무를 보는 그 총괄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합니다. 뭐 그나마 구분을 하려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있죠. 법인 등기부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소재지가 만약 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면 요 그대로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 거기가 거기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은 지금 여기저기 부동산이 등등 있을 테니까 장소가 많이 흩어져 있긴 하겠지만 부동산 임대업도 구분을 비교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그 임대업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중심이에요. 부동산이 있는 등기부상 소재지 거기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이 법인이 빌딩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어느 지역이 있겠죠. 이렇게 세 군데 나뉘어져서 있다면 각각의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얘네들 이렇게 다 부동산이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있죠. 법인의 등기부 등본 소재지 있죠. 거기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된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매매업은 어떻게? 매매업은 여기 총괄하는 장소.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각각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무인 자동 판매기인 경우에는 업무를 사무업무 총괄하는 곳에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하세요. 통신 판매업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곳. 다단계 판매업도 주된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은 방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모이는 곳. 거기가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따가 여기 설명 요 파트 끝나고 나서 교재 한번 볼 거니까요. 그때 교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지난번에 읽어보셨던 거 또 읽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해도는 더 나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세무서 그 납세지를 갖다가 배우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곳이 납세지인가요? 아니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에 따라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곳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용어라고 그랬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요. 사업장으로 보는 것도 있고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직영매장이라고 하죠.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에 속해요. 그런데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 하치장은 우리의 물건 같은 거 있죠. 제품이나 재화를 쌓아놓고 그다음에 다시 빼내가고 등등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긴 사업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임시사업장 무슨 때만 되면 그 물건 갖고 나와서 파는 곳들 있죠. 그 임시사업장은 보편적으로 10일 이내가 보편적이에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물건을 팔면 거기도 분명 사업장은 사업장인데 임시사업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임시사업장은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얘는 어디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본사에서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사가 있는 관할세무서에다가 이 판매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사업장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준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동일하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 간주공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타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간주공급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다 까먹었죠? 아니 안 까먹었다고요? 예, 다시 한번 복습해서 제가 또 암기하라는 거는 정확히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파트는 과세거래네요. 그래서 부가세법에 대한 총칙 이 파트를 그냥 교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의 정리, 부가가치세 총치 부가가치세라는 것은요, 여기 영어로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부가세를 VAT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VAT, 부가세라고 부르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다 그랬었죠.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10%예요. 근데 일본은 6%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거기는 세일즈 텍스라고 불러요. 세일즈 텍스의 세율이 거기 다 6%입니다. 세일즈 텍스 6%. 일본도 6%. 우리는 10%.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나라 선진국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부가세가 좀 깎이지 않을까? 그럼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특징,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거든요. 이따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부터 간접세, 일반 소비세 뭐 등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요, 간단하게 사업자들이에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사업자들.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인데 지금 이 납세 의무자, 즉 사업자는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부르냐? 자, 사업자의 기준은요, 뭐 물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데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해당되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그 단체들도 국가조차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 잘 물어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 어디에서는? 부가세법에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업성. 사업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회계 1급에서 예를 들어 드릴 때 우리 보통 그 당근마켓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물건 팔면 여기 영리 목적 유무 관계없죠.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가세를 받아요? 안 받아요? 부가세 안 받죠. 왜 안 받냐는 거예요. 우린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럼 사업자가 어떤 경우가 사업자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영리, 비영리 목적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근마켓에다 물건을 팔았을 때 우선 사업자 요건 첫 번째는 해당되죠. 두 번째 사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성에서 보게 되면 재화 이 용역을 키워드가 이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그래야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개인들이 당근마켓에다가 물건을 팔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1년에 두 번, 세 번 판매하고 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시적이고 우리는 일시적이겠죠.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놨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구분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근데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만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 사업자들도 있어요. 자, 사업상의 목적으로 일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부동산은 원래 금액이 저기 크죠. 걔는 거래 빈도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런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하에, 자기의 계산이란 말 좀 웃기지 않아요? 자기의 계산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팔면 돈을 벌겠다 아니다 그런 거를 판단해 가면서 이익은 얼마를 붙여야겠다 이런 계산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이므로 근로자처럼 고용된 지위에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청하라 했어요? 사업을 개시한 후 며칠 이내, 20일 이내.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20일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었죠? 그럼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지 매입세 공제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좀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다른 지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사업 개시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가 사업이 개시일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조업은 만들기 시작한 날, 서비스는 서비스를 개시한 날, 광업이고 광물 채취한 날, 이런 날을 우리는 사업 개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건 세무 2급이니까 이 내용도 한번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렇다고 치고 등록 거부, 직권 등록, 사업자 중요한 포인트는 또 얘죠. 사업자 등록의 정정.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보셨던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어떤 내용 하나라도 글자라도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을 그 날짜로 다시 정정해서 발급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뭐였었느냐면 6번 항목이었었죠. 상속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게 되면은 사업 이거 써는 게 없나? 상속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자,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써드리는 게 좋겠다. 자, 우리가 대표자라고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대표자인데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인 경우하고 법인 사업자가 대표자인 경우, 여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사유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지 돼요. 자, 개인 사업에서의 대표자가 지금 변경이 됐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매장 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장사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누군가한테 팔았다면 대표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겠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정정사유겠어요? 폐업사유겠어요? 그럼 폐업을 해야 돼. 왜? 팔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거 폐업하고 그 자리에서는 새로 그 산 사람이 거기 자기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달아야겠죠. 새로 신규 사업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발급받아서 붙여놓겠죠. 이해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겠느냐 말이죠. 사용 안 해요. 서로 팔부사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좀 헷갈리더란 얘기죠. 어떤 경우가 헷갈리냐면 이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 상속을 받는 경우에요. 상속은 우리 부모님이 하던 건데 돌아가셔서 그 사업장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만 바꾸면 된다? 대표자 이름만 바꾸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던 거 그대로 사용해도 된대요. 그래서 얘는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정정사유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증여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증여를 해줬다 할지라도 폐업 신고를 하고 누구에 대한 거? 부모님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 신청해서 없애버리고 그 그 사업장을 물려받은 그 사람이 있죠? 만약에 자녀라고 하면 자녀의 이름으로 신규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서로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상속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었던 대표자가 사망한 거죠. 이 세상에 없잖아. 혼동할 일이 없어. 이거 바꾸면 되는데 증여한 경우는 그 대표자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예 폐업 신고하고 그 자녀의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개인하고 법인은 같다 같지 않다 안 같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하고 법인과 개인은 별개예요. 법인은 그대로 있는데 대표자만 바뀌었어요. 그럼 법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대표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그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에서 대표자 이름만 바꿔서 정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 법인은 그대로 있고 개인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표자에 관해서 개인 사업자이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여기 등록 정정사유가 폐업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저 위에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 중에 뭐라도 하나 바뀌면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에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공동대표 그래가지고 동업하는 경우라면은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 몇 명의 이름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그죠? 그런데 그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에도 당연히 여기 사업자 등록증을 그 변경된 날짜로 해서 재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은 요거 잘 모르실 텐데, 뭐 실제 경험이 없으시면, 보통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죠. 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그 계약서에 평면 그림 사업장에 도면도 있거든요. 그 계약서 내용 하나라도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 그 날짜로 다시 발급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변경할 때,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서 발급 받으세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그 밑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밑에 있어요. 거기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되면 사업자 등록증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휴업과 폐업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업과 폐업에 대한 거 아까 우리 과세 기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게 되면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이 될 거예요. 휴업과 폐업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말소,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필요한 거, 신청 시 필요 서류.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을 갖다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제대로 신청할 줄 몰라서 애로사항 꼽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기간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날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 과세 기간의 예외, 여기 신규 사업자라든지 폐업자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사업장들은 구분이 없으면 어느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세지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오해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어디를 본다? 이런 데를 사업장으로 본다.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다음은 사업장입니까? 사업장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직매장과 하치장, 임시 사업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그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 대한 거 여기 요 용어들은 회계 1급보다 내용이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실무 업무에서 알아야 될 것들의 용어들을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든지 사업자 단위 과세도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많이 읽어볼수록 익숙해질 거예요. 용어들이 등록,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단위. 요거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조금 자세히 받으세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보면 되겠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본점, 지점 이런 데 선택하면 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반드시 본점이어야지 된다는 거. 자, 그거하고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파트 우리 부가가치세 그 세법에 대한 총칙 전체적인 거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세거래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